예, 전용준입니다. 날씨가 낮에는 덥고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이럴 때 몸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대선 패배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관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각종 데이터를 갖고 최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3회차는 한동훈은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의 흉기였다 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재의 탄핵, 21대 대선 패배의 당사였음을 분석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에 임명해 오늘의 사례를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00%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인물이 되라고 키우려고 했던 것인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윤 대통령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제22대 총선 패배의 원흉이며 탄핵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 총선 참패의 반성보다는 오로지 권력욕 때문에 비대위원장 퇴임 3개월 만에 당대표 되겠다고 다시 나섰습니다. 반윤 열풍에 힘입어 당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해도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 고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에 윤 전 대통령과 싸워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성윤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형제끼리도 정치 성향이 달라 싸우는 상황에서 검사 시절 좀 친했다 해서 동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치관점이 달라 헤어지는 것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10개 다 다르는데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검사 동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죠. 한동훈은 분명 국민의힘과 보수우파의 흉기였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미친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1대 대선 국민의 패배, 그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헌재의 탄핵 선고, 이 모든 것은 2023년 제21대 총선 대표가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공천, 전략, 자금, 홍보 등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최소 50%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기보다는 대권을 의식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에만 올인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보다 먼저 불법 계엄이라고 단지하고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죠. 감사원장, 검사, 장관들 탄핵 남발하고 예산 깎고 완전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보다 더한 소위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막았다면 탄핵이 될 리가 없죠. 그래도 의석수가 작아도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똘똘 뭉쳤다면 절대 탄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차기 당대표 건양을 해서 당원 배가 운동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유니폼에 김문수 적지 않고 국민의힘만 적어놓고 따로따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나선다 할지라도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한 1% 정도 올라갈까? 적극적으로 했다면? 사실 큰 영향은 없었는데요. 조직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흉내내기 했다고 봅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1년여간의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에 같이 안 해도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박근혜 그 당시 대선 후보도 선거운동에 합류해서 열심히 했지만
초기에는 사실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동훈 대표가 따라한 거죠. 자기 존재감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 또 틀린 거는 당시의 친박들은 그래도 차기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에 올인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시에 친박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이나 들 나서가지고 그 당시에 열심히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엉뚱한 거 배우고 전혀 국민들과 맞지 않는, 좁혀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는 뜻에 맞지 않는 행동만 해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도와 지지세는 신기루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취임 전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 전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2023년 12월 25일, 즉 취임 전에는 국민의힘 39%였습니다. 취임 직후에 있었던 발표에서는 1월 1일 날이죠. 38.1%. 2024년 1월 8일 발표에서는 36.6, 2024년 1월 15일 발표에서는 39.6, 조금 올랐습니다. 2024년 1월 22일 발표는 36.6, 2024년 1월 29일 발표는 36.6. 이거 보시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게 되면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 그 당시에 국정수행 전망 평가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25일 36.3%였습니다. 긍정이. 근데 2024년 1월 29일에 발표에는 36.2, 0.1%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이나 정부에 어떤 정치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언론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한동훈만이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한동훈만이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 다 허상이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여기 면접 방식이죠. 2024년 12월 15일 한동훈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 전입니다. 국민의힘 36%입니다. 2024년 1월 19일 조사에서 36%예요. 똑같아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당내 분란이 해소되어 단일 대우가 구축된 것이죠. 보세요. 2024년 12월 10일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23.6%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은 긍정이 17.5%였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의 12월 26일 발표에는 국민의힘이 30.3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30.4로 약 한 13%가 상승했죠. 그 다음에 2025년 1월 9일 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1%, 국정지지도는 42.4%,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있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똘똘 뭉쳐서 이거 탄핵 때문에 안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국회의원은 서부지법 사태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46.4%까지 국민의힘 지지도 올라갔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 긍정은 약 4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제로라는 거죠.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시절이나 전혀 국민의힘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힘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5월 20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운동을 시작했지만 김문수 후보 득표율 상승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의 5월 8일 발표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19%였습니다. 5월 22일 날 발표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10.8%였습니다. 5월 28일 날 발표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41.3%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거운동을 해서 약 한 1% 정도 올라간 겁니다. 1%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효과가 있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해서 올라간 건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외견상 볼 때 약 1% 정도의 상승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된 거는 주변 참모들이 과거 좌파 출신이고 또는 무능한 정치인들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권력에만 탐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치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통 보수층의 저항이 큰 거고요. 한동훈은 절대 안 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못이 박힌 겁니다. 우리 보수층에. 여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은 중첩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한동훈 후보 5%, 이준석 후보 2%였습니다. 이게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경선 끝나고 나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이준석 후보로 2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로 이동했다는 것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동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쌍권청의 그 후보 교체 난동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쌍권청들의 그 후보 교체 시도가 없었다면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면 이준석 후보로 이동하는 지지세가 상당히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 전 두 후보의 지지도 합이 경선 후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월 18일 날 한국갤럽의 발표에 의하면 한동훈 후보는 지지세가 6%, 이준석 후보는 그 당시 2%였습니다. 또 4월 25일 날 발표에는 한동훈 후보 8%, 이준석 후보 2%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날 발표에는 이준석 후보가 10%였습니다. 즉 8%가 이준석 후보로 이동한 거죠. 저는 여기서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지지했다고 꼭 보지는 않고요. 꼭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새벽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여기에 그 실망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로 이동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향이 비슷하니까 쉽게 이동을 한 거죠. 만약에 정통 보수층들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 지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정통 보수층들은. 근데 이제 중도 보수층의 그 한동훈 지지자들은 이준석 후보로 이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탈당을 해 한동훈 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개혁신당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뛰어넘는 당 지지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출당시키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 지지자들을 이끌고 당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동정심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지지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개혁신당보다도 못한 지지도를 받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이준석 당이 합해도 지지도는 8%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해야 될 목표는 50%의 당 지지도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를 얻겠다는 목표로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41%를 얻게 되면 한동훈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국민의힘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뭔가 기미가 보이네. 다시 오게 됩니다. 이건 중도층이니까요. 중도층은 잘하는 쪽에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세력, 이준석 세력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국민의힘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재명 정권과 강력하게 대항해 싸운다면 50%의 지지도 얻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좀 더 정체성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재명 정권과 강력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활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